그래서 이제 리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쭉 연장선상으로 이제 구매와 구매 후 평가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제3부 소비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9장 소비자 의사결정 2, 제1절 소비자 선택의 영향, 제2절 구매, 제3절 구매 후 행동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맥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맥락. 아주 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맥락 한번 볼까요? 맥락이라는 것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성을 의미한다. 그 맥락 효과는 이러한 관계 혹은 연관성과 관련하여 먼저 제시된 정보에 의하여 나중에 수용되는 정보들의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서 전반적인 맥락이 구성되고 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 뭐냐면 이제 1 정보가 있으면 1 정보를 그 다음 2 정보를 받으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 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유사성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타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 효과에 있어서 이제 유사성 효과를 한번 보면요. 고려 상품군 내에서 어떤 상표에 대한 평가는 그 상표와 비교되는 다른 상표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만약 한 상표가 다른 상표에 비해 월등하게 매력적이거나 우위에 있다면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죠? 워낙 뭐 차이가 뚜렷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고려 상표군의 대안이 변화하면 각 대안에 대한 선호의 변화가 없어도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고려 상표군의 대안이 변화되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성 효과는 새로운 대안이 도입되게 되면 새로운 대안과 유사한 기존 대안의 선택 확률이 그렇지 않은 기존 대안보다 더욱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제가 설명하는 걸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라면이 있다고 하자고요. 라면 A와 상대적으로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면 B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대안이라면 라면 C가 이제 새롭게 시장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A, B, C 라면이 있죠. 근데 A하고 C하고는 유사하죠. 유사성 효과. 그 다음에 B는 차이가 있는 대안이죠. 좀 유사하지 않는 거죠.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C 라면이 시장에 출시돼 가지고 새로운 고려 상품군의 A, B, C가 선택되면은 B보다는 A의 선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사성 효과입니다. 이게. 왜냐? B는 C하고 큰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C가 새로운 시장에 왔다 할지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A와 B는 매콤한 라면이라면 매콤하다는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A를 선택했던 과거의 고려 상품군 소비자들이 C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서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A 상표가 A, B만 했을 때 A 상표가 많았었는데 A 상표군이 3등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비자들이 A와 C를 한 그룹으로 보고 유사하다고 보고 B는 다른 그룹으로 간주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다. 이게 유사성 효과입니다. 맥락이 그렇잖아요. 유사하잖아요. 이건 유사하지 않잖아요. 맥락이. 그 내용. 그다음에 이제 유인 효과. 시장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출시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택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원리와 효과에 따른다. 하나는 이제 정규성의 원리,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유사성 효과를 따른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정규성의 원리는 자세히 한번 보죠. 새로운 대안이 선택 제품군에 추가되면 기존 대안들의 선택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정규성의 원리라 한다. 보통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대안의 선택 제품이 추가된다는 의미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속성이나 이런 게 추가돼 가지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좀 더 부합되는 그런 제품을 내수했겠죠. 그럼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존 대안들의 선택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당연한 거죠. 이게 정규성의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유인 효과라는 게 또 있는데, 유인 효과는 뭐냐면 정규성의 원리나 유사성 효과와 달리 시장에 새로운 대안이 도입됨에 따라서 다른 매력도가 대안의 매력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참 정규성 원리나 유사성 효과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건. 그냥 기존 제품이 이니셔티브를 더 갖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이건 다르다 이거죠. 이건 뭐냐? 고려 상품군에 상대적으로 열등한 대안이 도입되면 기존 대안의 선택 확률이 증가된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품 출시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실패한 거죠. 기존에 있는 상품이 오히려 더 잘 팔리는 효과를 준다면 이건 실패한 거죠. 이게 유인 효과다.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제품이 기존 제품 시장을 잠식한다. 이건 정규성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유인 효과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협 효과가 있네요. 타협 효과. 소비자들은 항상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죠. 선택의 순간에서 많은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인간이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항상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 선택이 선택 후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가름 날 수도 있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합리적 선택했는데 이게 잘한 선택일까? 걱정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보니까 나는 합리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실망하게 된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순간에 선택 오류의 위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중간 대안을 선택. 앞서가지 말고 모난 정이 꺾이니까 절대 앞서가지 말고 항상 중간만 가. 군대에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타협 효과와 유사한 내용이네요. 이와 같이 제품군에서 중간에 놓여 있는 대안이 더욱 호의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타협 효과라 한다. 그래서 이제 중간 대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대안들 사이에서 좋은 타협점이 될 수 있다. 뭐 어떤 점포에서 뭐 브랜드는 동일한데 기능에서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는 동일하지만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대의 카메라를 각각 뭐 50만 원, 70만 원을 판매한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두 대안을 평가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최적의 선택을 하면 되는데 90만 원짜리 고급형 대안이 또 하나 추가됐다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무조건 중간되는 70만 원짜리 카메라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선택에는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유사성 효과와 유인 효과와 거기에는 정규성 원리와 그 다음에 그 유인 효과와 그 다음에 타협 효과에 있어서 중간을 선택하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각 소비자한테 있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어디에 포지셔닝 해가지고 물건을 런칭 시켜야 소비자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소비자 선택의 영향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또 이제 이런 영향도 있지만, 이런 이제 선택의 영향도 있지만, 맥락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 의사결정에 편견도 또 있어요. 편견. 편견. 우리가 소비자 행동을 정말 심리적으로 무척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에 나가서 자영업을 하거나 또 이런 마케팅 영업을 한다 그러면, 마케팅 업무에서 일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전략을 짜는데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의사결정에 이제 편견 해가지고 우선 프로스펙트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적 회계가 있어요. 그 프로스펙트 이론을 한번 보시죠. 뭐 이게 이제 카네만하고 이제 트베르스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걸 주장을 했는데요. 카네만입니다. 카네만. 그 다음에 트베르스키입니다. 트베르스키. 뭐 참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발음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피라미드 그러면 외국 사람한테 피라미드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왜? 그 사람들은 우리 발음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 나폴레옹 정도는 다 알겠죠. 근데 다른 이름 얘기하면 거의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런 이름이 있다 그냥. 그래서 뭐 카네만, 그 다음에 트베르스키다 이렇게 우리 이해합시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기대 효용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기대 소득이 아니라 결과에 관한 효용에 따라서 그런 기대치에 입각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이제 기대 효용 이론입니다. 근데 다 이런 기대 효용만 갖고 결정을 합니까? 이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근데 여러 심리학적 연구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은 기대 효용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발견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프로스펙트 이론이다. 이제 요즘 이제 그 이론 경제학이 있고 행동 경제학이 있어요. 행동 경제학자들의 보폭이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로부터 쭉 넘어온 어떤 합리성, 기대 효용 여기에 근거해서 정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벗어난 게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사실은. 합리적인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들이 많이 생겨나더라. 그걸 공부해서 그걸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보통 이런 걸 많이 주창을 해요.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면 효용이 아니라 가치의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결정은 최종적 결과가 아니라 손실과 이익의 잠재적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손실과 이익은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떤 중거 의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감도 체감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실 회피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대에 대한 어떤 그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떤 잠재적 가치로 이루어지는 거지 최종 결과에 있어서 내가 뭐 만족도 어떻고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프로스펙트 효과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거 의존성을 보면 중거 의존성은 의사결정에서의 가치 판단 기준이 가치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중거점으로부터의 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A와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동일한 제품을 10,000원에 구입했어요. 근데 이제 A는 지난달부터 제품 구매를 고려하였지만 가격이 20,000원이라서 제품 구매를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10,000원에 할인해가지고 10,000원이 판단을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B는 우연하게 그냥 해당 제품을 발견하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가치의 절대적 크기는 동일하죠. 10,000원이라고 하는. 근데 주관적 가치에서는 A 사람이 20,000원 했던 게 10,000원에 산 사람이 B보다 크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A의 경우에는 20,000원이라고 하는 중거점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거 가격을 높여놓고 할인 가격을 낮추는 게 이 중거 의존성의 인간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게 20,000원이었는데 저게 15,000원에 파네? 하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솔직히 15,000원 해가지고 15,000원 파는 가게가 있다 이거죠. 근데 훨씬 절대적 가치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20,000원을 본 사람이 15,000원에 산 사람은 훨씬 큰 주관적 가치가 높아졌을 것이다. 이게 바로 중거점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중거 의존성 같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중거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민감도 체감성.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민감도 체감성은 가치함수에서 변화는 중거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민감도 체감성이 떨어진다. 그죠? 민감도 체감성이. 사람들은 이익이나 손실 가치가 작은 경우에는 변화에 민감해 가지고 작은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큰 가치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익이나 손실의 가치가 커질수록 작은 변화에 대한 가치의 민감도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면 A와 B 두 사람은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약속 장소로 갑니다.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A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20,000원 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100,000원 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경우에 두 사람이 잃어버린 금전적 가치는 동일하죠. 근데 두 사람이 느끼는 손실의 크기는 A가 B보다 훨씬, 이 사람은 20,000원 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50%잖아요. 근데 B는 10,000원 중에서 100,000원 중에서 10%잖아요.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느끼는 손실이 크겠죠. 이것은 어떤 가치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추가적 단위의 변화에 대해 느끼는 가치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중거점으로 멀어질수록 효과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중거점이 점점 100,000원일 때 10,000원하고 20,000원일 때 10,000원하고는 중거점 거리가 10배 아닙니까? 5배인가요? 네. 그만큼 이제 가치가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실 회피를 보죠. 손실 회피. 이 의사결정이 이제 편견입니다. 이게 편견. 손실 회피는 이익을 획득하는 것보다도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누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사실 원하죠. 근데 이제 편견으로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편견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편견. 프로스펙트 가치 함수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에 대해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이익의 경우에는 가치 함수가 완만하게 증가해요. 이 경우는. 네. 그래서 뭐 이익이 얼마나 하면 완만해요. 그런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근데 보세요. 손실에 대해서는 급격히 감소를 해요.
만약 A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잃어버렸는데 B라는 사람은 반대로 10,000원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면 이때 두 사람이 손실을 보았거나 이익을 획득한 객관적인 가치는 10,000원이라고 동일하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느끼는 괴로움이나 기쁨의 크기도 동일하다고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원에 대한 기쁨, 잃어버린 10,000원에 대한 손실에 대한 그 괴로움.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실제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크기를 비교하면 손실을 경험한 A가 이익을 획득한 B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이런 심리가 우리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위험을. 손실 영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봐요. 왜? 손실이 나면 배팅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익을 했을 때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계속 상종가를 좀 치는데 더 칠 수 있는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중간에서 팔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이걸 반가에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과감하게 지른다 이거죠. 속된 말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프로스펙트 효과가 이 주식에서도 이게 다 손실 회피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5,000원에 해당되는 사은품을 모든 구매객에게 주는 대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50%의 확률로 10,000원을 받거나 아니면 꽝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대안이 있다고 사람들은 보면 어떤 걸 선택하냐면 1의 대안을 더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꽝 되는 것보다는 5,000원이라도 더 먹지 뭐 이렇게 선택해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하고 이것은 이제 위험을 회피하고 확실히 선호하는 편향이 확실성을 선호하는 편향이 작동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볼까요? 손실의 영역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무조건 5,000원을 잃는 대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50%의 확률로 10,000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는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익의 영역과 달리 소비자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의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5,000원을 잃는 대안이 뭐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000원을 50% 확률로 해서 10,000원을 잃거나 그러니까 10,000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는 대안이 있다 그럴 때는 사실은 5,000원을 잃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이득 측면과 비교하면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안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안을 더욱 선호한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 주식의 상한가의 손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네요. 이게 손실과 회피에 있어서는. 근데 또 그런 측면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손실과 회피에 대한 그런 프로스펙트적인 편견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적 회계가 있어요. 심적 회계.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게 프로스펙트 이론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중거 의존성하고 민감도 체감성하고 손실 회피 성향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 편견에 있어서 심적 회계가 있다. 심적 회계. 심적 회계는 사람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속에 나름으로 계정을 설정해 놓고 머릿속에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다 이거죠. 마음속으로. 누구나 다 그렇죠. 예. 심적 회계. 심적 회계는 사람들이 경제적 결과물을 인식하고 조직화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심리적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심적 회계는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리처드 탈러입니다. 탈러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간단한 심적인 회계 장부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손실과 이익을 추적하면서 회계 처리를 한다. 동일한 금액의 돈이라도 어느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계산이 다르다. 여기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사전에 10,000원을 지불하고 미리 영화표를 예약한 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 앞에서 영화표를 잃어버렸다. 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영화관에 도착해서 표를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에 지하철에서 보니까 지갑에 들었던 10,000원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두 상황에서 10,000원을 더 지출하여 영화표를 새로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표 10,000원을 지불하고 영화표를 예약했는데 영화관 앞에서 영화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두 번째 상황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두 상황 모두 동일하게 10,000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만 영화표 재구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리 정해져 있는 장부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영화 요금이라는 계정에서만 2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10,000원을 샀다가 잊어버렸고 또 하나 샀으니까 계정에. 근데 두 번째 상황은 현금과 영화 요금의 손실이 각각 분리된 계정에. 나는 10,000원을 그냥 지하철에서 잊어버렸어. 근데 나는 10,000원의 영화관 티켓을 샀어. 그러면 티켓 값은 10,000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영화 요금으로 20,000원을 지불하는 선택은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계정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영화관 표를 10,000원에 샀어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고, 전자의 사람은 예매를 해서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또 10,000원을 투자하니까 20,000원의 영화표를 산 걸로 우리 심적 계정에 그렇게 딱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심적 회계를 통해서 착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적 회계는 프로스펙트 이론에서 이용되고 있는 개념과 유사하여 프로스펙트 이론의 가치 함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탈러는 가치 함수를 토대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이익은 분리하고 손실은 통합하라. 둘째, 큰 이익과 작은 손실을 통합하라. 셋째, 큰 손실과 작은 이익은 분리하라. 그러면 이익으로 인해서 약간 편견된 심적 만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책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리처드 탈러하고 캣 선스타인이 지은데 리더스북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그 뭐냐면 상식의 옆구리를 찌르는 경제학에 유혹해가지고 넛지라는 책이 아주 유행했어요. 이게 넛지. 이게 제 집에 있는 서재 책을 봤는데 이게 언제 이게 출판됐냐면요. 벌써 2009년이 됐네요. 11년 전이네요. 엊그제 같은데 이 책을 제가 본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근데 거기 뭐 이제 넛지가 뭐냐면 팔꿈치로 슬쩍 옆구리를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그게 뭐냐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어떤 부드러운 개입이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이끄는 부드러운 힘에서 넛즈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럼 이제 행동경제학의 그 발명가와 미국 최고의 법률가가 뭉쳐서 일을 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넛즈의 새로운 정의를 통해서 선택 설계학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넛지를 가하는 방법에 대한 선구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 책은 2008년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가 넛지를 활용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폭발적인 유명세를 탔고, 저자 중 한 명인 캣 선스타인은 오바마 정부에서 규제 정보국을 도운 일도 있다. 이제 선택 설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개인 투자에서부터 자녀 교육, 식생활,
자신이 옹호하는 신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수시로 결정을 내린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적절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 대해서 저자들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에 우리를 실수로 이끄는 갖가지 편견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러한 실수들 때문에 우리는 교육과 투자, 의료보험, 신용카드, 가족, 심지어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결과 더욱 가난해지고 병들어진다. 그래서 탈라하고 선스타인은 그 대안이 되는 시장, 즉 우리 인간적 실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이 자신과 사회에 최선이 되는 결정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할 수 있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아마 이 넛이란 책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아주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봤는데, 이런 아주 굉장히 이 행동 경제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 내지는 탁월한 이론을 제시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리처드 탈러의 넛지를 한번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요인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로 들어가면요, 계획 구매와 이제 충동 구매가 있어요. 구매는 간단하죠. 계획 구매가 있고 충동 구매 두 가지로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를 보면은, 계획 구매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구매할 상품이나 어떤 특정 상표를 미리 결정하고 실제로 구입할 때 사전에 결정한 그대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충동 구매는 계획 구매에 대립되는 개념인데, 소비자가 진열된 제품이나 광고 등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즉석에서 구매를 결정하는 비계획적인 행동이다. 쉽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는 비계획적 구매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제 비계획적 구매는 제품 구매에 대한 필요성이 사전에 인지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살려고 그랬더니 그냥 지금 저질러버리는 이제 구매 행동이고, 그러니까 비계획적 구매는 사전에 필요성이 인지됐어요. 근데 충동 구매는 제품이 주는 어떤 신기함이나 자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어떤 구매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주부가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점포를 둘러보고 있는 중에서 선반에 진열된 치약을 보고 집에 치약이 떨어졌다는 걸 기억함으로써 점포 내에서 구별을 결정하는 게 여러 상표의 성분에 대해서 정보를 비교 검토해서 가장 훌륭한 상표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 이 가정주부는 비계획적인 구매를 한 것이지 충동 구매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동 구매의 유형은 암시 충동 구매가 있고, 계획적 충동 구매가 있고, 순수 충동 구매가 있고, 상기 충동 구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케터들이 소비자 행동에서 배워야 될 건, 계획 구매는 소비자가 이미 정보를 인지해 가지고 그 환기 상품권을 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많이 좀 힘들어요. 근데 뭐 했냐? 이 충동 구매를 유발시키기 위한 광고나 이런 게 타겟팅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겠죠. 충동 구매. 그럼 보세요. 암시 충동 구매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한 구매자가 새로운 제품을 보고 필요성을 느껴서 제품화하는 구매를 이제 암시 충동 구매입니다. 아무 지식이 없다가 새로운 제품 보고 그냥 필요성 느껴 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계획적 충동 구매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구입을 생각하고 점포를 방문했는데 쇼핑 과정에서 그냥 충동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할인이나 쿠폰 등의 전략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할 때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순수 충동 구매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충동 구매로 일시적 기분에 의해서 평소 구매하던 패턴에서 벗어나가지고 구매하는 행태가 순수 충동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한 신기한 제품이나 어떤 독특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내적 충동에 의해서 정상적인 구매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기 충동 구매는 뭐냐면 계획에는 없는데 구매 시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각에 내 가지고 상기했다 이거죠. 생각에 내서 회상했대. 생각에 내 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회상하거나 그 제품을 이전에 구매했다는 사실의 기억을 상기해서 구매하는 게 있다. 그래서 암시, 계획적, 순수, 상기 충동 이게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좋습니다.